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통일의학센터 박상민 부소장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건강 생명 공동체 준비를 위한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화와 관련된 주제를 위해서는 북한 보건의료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북한 보건의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축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북한의 보건의료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열악한 북한 보건의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북 보건의료 지원, 이와 관련된 부분은 국제사회의 개발 지원과 인도 지원 뿐만 아니라 남북 직접 교류협력과 관련된 파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내 보건의료의 변화를 토대로 해서 미리 경험하는 통일세대인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된 부분 중에 북한 주민의 질병관과 질병 행태에 대한 부분은 아주 짧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한 나라의 그 보건의료에 대한 제도와 변화는 그 나라의 인구 구조와 질병 부담 또 사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내 인구 구조가 질병 부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으셨듯이 코로나19 사망의 고위험군은 만성질환자와 고령인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할 때에도 이 대상자를 1차적으로 우리가 예방접종의 우선순위 대상자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구 구조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도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문제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임기 여성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고 또 학계 출산율도 과거에 2.2명이었던 시절에 비해서 2014년 이후에는 1.89명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도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령별 구성에서도 65세 인구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도 10% 이상의 이 초록색 관련된 부분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데 10% 이상의 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인구 구조의 변화가 북한에서도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구조의 노령화로 인해서 북한 내에서도 주로 증가한 질병 부담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에 있고 감소한 질병 부담은 아래쪽에 있게 되는데, 주로 증가한 질병 부담 1990년과 2010년 20년 동안에 살펴보았을 때 주로 심내혈관이나 당뇨, 암과 관련된 만성질환, 비감염성 질환 관련된 부분의 질병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감소한 질병은 감염과 관련된 부분이나 모자보건 관련된 조산합병증은 일부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감염성 질환에서도 크게 증가한 질병이 결핵과 또 만성간질환, 비형간염 보유로 인한 만성간질환 관련된 부분의 합병증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05년과 2016년 사이에 10여 년 동안의 질병 부담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보시면은 주로 북한의 주 사망 원인은 심내혈관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 폐암, 위암, 간암과 같은 암질환과 관련된 부분의 사망 원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주 사망 원인에 해당하는 그 교정 가능한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흡연, 대기오염, 영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음주와 같이 남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흡사 이러한 유사한 질병 부담에 대한 원인들, 교정 가능한 원인들이 북한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대기오염과 관련된 부분은 북한은 에너지난 때문에 원유와 관련된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난방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나무를 부뚜막에서 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실내 대기오염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와 질병 부담의 변화와 함께 사회 경제적 요인 때문에 북한 내에서 비공식 보건의료 시장에 관련된 확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보건의료는 그 나라의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1990년 이후에 구소련 체제들이 붕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위기를 겪게 돼서 GDP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보건의료나 교육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했었던 북한의 경우에 이 경제 위기 이후에는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도 감소하게 되고 그 줄어든 GDP에서 보건의료에 지출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의 제한된 예산을 갖고 보건의료에 대한 재원을 조달해야 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보건의료의 재정에 대한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건 국제사회의 원조이죠. 그런데 보통 한 나라의 질병 부담이 크면 클수록 그 나라에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원조 금액은 증가하는 선형적인 코릴레이션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는 질병 부담이 높은 데 비해서 원조와 관련된 부분이 북핵 문제 등과 관련된 UN 제재 때문에 상당히 독도처럼 원조가 상당히 많지 않고 충분하지 못한 원조를 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에 관련된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이런 재원의 부족은 결국은 의료인, 북한 내에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지불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있는 의사나 다른 보건의료 일꾼들이 제대로 된 배급이나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약화가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당직 스케줄 상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두세 명만 근무를 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들을 의료인이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의료인 같은 경우도 생계를 위해서 비공식 의료 시장이 확대되는 그러한 적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장마당이나 개인 약국에서 본인이 돈을 주고서 의료인들로부터 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2011년도 시점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2019년 시점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을 때는 10명 중 9명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이 본인이 추가 비용을 내고 장마당이나 개인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장마당이나 개인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는가라는 이유를 보면은 병원에는 약이 없어서 또 의사가 처방전처럼 쪽지에 장마당에 가서 이러한 약을 구입하라라고 안내를 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또 흥미로운데 장마당이나 개인 약국 약이 병원의 약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믿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 약국에서 보통 본인이 추가 비용, 그것을 비공식 환자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추가 부담금을 내면서 비공식 의료 시장을 통해서 이 의료 행위를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는 체제 전환국들, 구소련 연방국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연방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체제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거의 유사한 이러한 행태들을 보이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공식 의료 시장이 갖게 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의 건강이 과거에는 사회주의 의료 체제에서 국가가 담당을 해 주었다가 비공식 의료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회주의 의료 체계가 작동하지 않으면은 개인의 건강을 개인이 갑자기 감당해야 되는 체제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는 사회보험 같은 우리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이 서포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빈부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 차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북한 이탈 주민의 이유를 살펴보면은 병원에 가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이러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 모두가 다 빈부에 따른 차별적인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북한 내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행동, 행태도 변화가 됩니다. 특히 환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병원에 가야 적절한 약이나 치료를 받기가 어렵고 또 추가적인 비공식 부담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자가진단, 자가치료 해서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만
장마당이나 개인의 약국 가서 약을 떼먹고 증상이 호전되면 약을 중단하고 그러한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행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특히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 합병증이 발생한 다음에야 병원에 가게 되는 경향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때에도 2019년 시점에 북한 이탈 주민 탈북 1년 전에 자가진단, 자가치료의 경험을 물어봤을 때 4명 중 3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 내에서 자가진단, 자가치료를 경험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결핵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결핵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약을 복용을 하다가 증상이 완화되면 2주에서 한 달 시점 지나면 약을 자의로 중단하게 되면은 결핵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다제내성 결핵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은 북한 주민의 질병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북한 주민은 고려의학과 관련된 전통적 증상 위주의 질병관도 가지고 있게 되고 또 사회주의가 잘 작동하던 시절에 의료를 경험했던 분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의 질병관도 가지고 있고 또 체제전환국 이후에 이런 비공식 의료 비용이나 개인의 책임의 의료에 대한 부분이 전가되는 부분의 경험도 하게 되고 또 빈곤국가와 관련된 공공사설 의료기관의 양립이라든지 자가치료, 자가진단, 약품을 중시하는 것 같은 이런 복합적인 질병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행태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약을 복용할 때 주관적인 증상 여부에 따라서 약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 효과가 나타나는 항생제나 진통제나 수면제, 소화제 같은 경우는 과다 복용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증상을 표현하는 부분도 좀 강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북한 내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피검사나 또는 영상검사와 관련된 접근도가 낮기 때문에 주로 환자의 증상 호소에 따라서 치료와 약물에 대한 우선권이라든지 또는 병가형 진단서와 관련된 부분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도하게 증상을 호소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학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주체의학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때문에 이런 천연물 신약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이 고려의학과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북한 이탈 주민의 설문조사나 심층 인터뷰를 해보면은 즉각적 효과가 나타나는 뜸이나 부항 같은 치료에 좀 더 선호도가 높다는 경향성을 응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상황을 토대로 해서 추후에 북한 주민을 진료하는 남한의 보건의료인이 고려해야 할 10대 지침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는 증상의 정도로 질환의 경중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증상이 없을 상태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적절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에 관련된 증상이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이 상당히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의 아픔으로 인해서 신체 증상을 호소할 수 있는지도 유심히 한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약과 관련된 복용에서 즉각적 치료가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약에 대한 부분은 오남용이나 과용을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약과 관련된 약제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잘 설명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고 만성질환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합병증 예방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북한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질병 부담의 변화 그리고 사회 경제의 변화에 따라서 비공식 환자 부담금과 비공식 보건의료 시장의 확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 주민을 진료를 할 때 또는 케어를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열악한 북한 내의 보건의료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지원, 이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ODA와 관련된 부분은 개발지원과 인도주의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의 큰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세계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권하고 직결된 건강권에 대한 관점과 또 하나는 안보하고 직결된 건강 안보에 관련된 관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건강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국제보건의료 ODA의 흐름하고도 상당히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보건의료에 관련된 큰 원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글로벌 헬스에 대한 관점에서는 돈을 누가 주는가, 도너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기구를 경유해서 갖는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사업을 실행했을 때에는 어떻게 실행을 했는가. 보통은 북한과 관련된 보건의료 원조의 흐름에서는 실행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심플합니다. 실행은 정부기구의 프로그램과 NGO의 프로그램으로 보통 나뉘게 되는데,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보통 정부기구의 프로그램이 약하기 때문에 NGO의 프로그램이 중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에 대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인 이런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정부기구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NGO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채널, 어떤 기구를 경유해서 가는가인데, 이 경유기구에서는 양자기구와 다자기구와 NGO 파운데이션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특히 다자기구 중에 WHO나 유니세프 같은 유엔기구, 월드뱅크 같은 개발은행, 그리고 예방접종이나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 사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헬스 이니셔티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채널, 경유기구와 관련된 부분 중에 유엔기구의 특성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기구 같은 경우는 각 나라로부터 필수 분담금을 받게 됩니다. 그걸 보통 코어 컨트리뷰션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코어 컨트리뷰션은 되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넌 코어 컨트리뷰션이 상당히 비중이 크게 되는데, 넌 코어 컨트리뷰션은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북한의 식량 지원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통일부가 세계 식량 계획을 토대로 해서 북한의 식량 지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는 WFP를 활용을 하지만 북한이란 특정 나라의 식량 지원과 관련된 특정 프로그램으로 꼭지를 붙여서 지원하는 그런 활용하는 부분을 보통은 이런 다자기구의 양자화 문제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넌 코어 컨트리뷰션인데, 그러다 보니까 WHO나 유니세프 같은 나라 이 기구들은 우리나라의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토대로 해서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이나 또는 WFP 같은 경우는 식량 지원 사업으로 한정지어서 유엔기구를 활용해서 북한 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토대로 해서 북한에 지원할 때는 이런 유엔기구를 경유해서 많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사업들도 그 핵 문제가 상당히 불거진 이후에서는 2015년 이후에서는 이 사업도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세계 백신 연합과 글로벌 펀드 같은 글로벌 헬스 이니셔티브 기구들입니다. 이 기구들은 UN 밀레니엄 골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UN 기구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 이후에 특정 질병이나 일부 사업군 위주로 해서 재원을 지원하는 특별한 기구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예방접종은 세계백신연합 가비, 그리고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 같은 경우는 글로벌 펀드가 지원하게 되고, 이 두 기구가 북한의 예방접종과 결핵 사업에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시행을 합니다. 이 두 기구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공여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부터 펀드를 모으는 펀드레이징 단계와 개발도상국 파트너 국가에 지원하는 단계를 철저히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백신 연합에 돈을 주면서 이 우리가 지원한 돈은 북한에만 사용해 주세요라고 한정 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펀드레이징과 지원 단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파트너 국가에게 사업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성과 기반의 재정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핵 사업으로 글로벌 펀드가 북한에 사업 지원을 했는데 성과 지표가 좋지 않으면 사업 지원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특성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펀드레이징 단계와 지원 단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비나 글로벌 펀드에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할 때는 통일부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외교부의 국제질병퇴치기여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합니다. 국제질병퇴치기여금이란 여러 선생님들이 국제항공권을 살 때마다 1,000원씩 내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을 토대로 해서 외교부에선 두 기구에 대략적으로 연간 400만 달러 정도 과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은 개발은행이죠. 근데 개발은행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 구조가 주주회사와 유사합니다. 미국이 제일 많은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표권도 높게 되죠. 그런데 이런 그 개발은행들 같은 경우는 회원국이 아니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은행이 코로나 대응 지원할 때에도 북한은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유엔 제재가 해결이 되면은 이런 개발은행, 세계은행이나 또는 지역개발은행이 상당히 북한의 인프라 투자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펀드의 지원이 가능한 기구들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연도별로 2002년부터 한 2017년까지 국제기구들이 북한에 어떤 보건의료 사업을 지원했는가를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분홍색이 주로 EU 회원국들이거든요. EU 회원국들이 과거에는 비중이 컸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 분홍색 부분 가장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주황색의 글로벌 펀드나 짙은 녹색의 세계 백신 연합과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최근에는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결핵 말라리아는 글로벌 펀드에 관련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세계 백신 연합 가비의 의존도가 북한에 매우 높은 상황이란 걸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가 이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실제 건강안보 건강권 중에 어떤 부분에서 더 비중을 두면서 재원을 배분하는가를 한번 염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이 다자기구들한테 예산을 배분할 때 사용하는 보통 분석 틀입니다. 멀티라테럴 에이드 리뷰라는 표인데 그래프인데 X축 같은 경우는 각 기구들이 영국 정부의 국익에 얼마나 잘 부합을 하는가, Y축은 각 기구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어떤가를 살펴보면은 가비, 세계백신연합이나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는 영국의 국익에도 맞고 사업 수행에 대한 능력도 뛰어나다라고 보통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기구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 다 감염병 관리라는 건강안보의 측면에 직결되는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선진국들이 재원 배분할 때에도 건강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의 감염병 관리를 특정 기구의 재정 의존도가 높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대표적 문제가 북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결핵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95% 이상의 약과 관련된 재원의 그 부담을 세계 기금에서 지원했던 금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기금이 2018년 6월 30일까지 북한 사업에 대한 결핵 사업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고 북한이 이에 대한 항의를 하게 되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18년 하반기에는 유엔에서의 긴급구호기금에서 최초로 식량이 아닌 결핵약으로 북한에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는 그때 2018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기금이 북한의 결핵 관련된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 바로 몇 개월 전에 2017년 하반기에 글로벌 펀드의 이사 한 명이 한국 정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 펀드에 기여한 누적 기부액이 글로벌 펀드가 북한에 지원한 총 금액의 3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한다. 그 얘기는 한국 정부의 기여금 부담을 좀 늘려달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 나온 다음에 2018년도 초반에 한번 과연 얼마나 외교부에서 부담금을 늘렸는지 살펴보았는데 늘리지 않고 과거에 지원했던 금액 그대로 400만 불 그대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세계기금은 북한 사업에서 결핵 관련된 사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때 명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명분은 북한의 결핵과 관련된 지표의 퍼포먼스가 나빴다. 그게 첫 번째 명분이고, 아까 보면 질병 부담도 결핵과 관련된 질병 부담이 1990년과 현재까지 크게 올라갔거든요. 다른 감염성 질환은 떨어진 데 비해서. 그래서 성과 지표가 나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공여국, 도너 국가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재정 부담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설득하지 못했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핵 관리와 관련된 대북 지원 사업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코로나 사태가 막 대두되는 작년 1월 말에 글로벌 펀드가 결핵과 관련된 사업을 재개를 합니다. 근데 재개를 하는데 이 기사가 나오기 몇 달 전에 2019년 10월에 우리나라 정부, 외교부겠죠. 외교부에서 글로벌 펀드에 기여하는 부담금을 2배 증액할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사하는 건 뭘까요? 한 나라의 감염병 관리를 특정 기구의 재정 의존도가 높으면 거기서 재원 중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그리고 암암리에 우리나라의 지원이 어느 정도 북한의 감염병 관리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북한의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ODA와 관련된 큰 흐름을 보았을 때 채널, 양자기구, 다자기구가 중요한데 다자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엔에 관련된 WHO나 유니세프 기구들은 우리나라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사업이 북한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교부의 국제질병퇴치기여금, 국제항공권 이용할 때마다 1,000원씩 내시는 그 국제질병퇴치기여금은 세계백신연합이나 글로벌 펀드를 토대로 해서 북한의 예방접종 사업이나 결핵 말라리아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고 양자기구 중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국제보건의료재단이 법적으로 이 북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여러 부처들의 기금들이 북한의 필수적인 보건의료를 지원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원들이 다 건강안보와 관련된 감염병 관련된 측면들에 치우쳐져 있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질병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게다가 이 체제 전환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공식 의료 시장의 확산 때문에 빈부의 의료 이용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이 건강권 관련된 측면에서는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해결된 이유 또는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결국은 북미 관계에 따라서 북한의 보건의료 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큰 화두입니다. 만약에 유엔의 제재, 북미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유엔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기구들이 다자기구를 토대로 해서 북한의 아주 필수적인 미니멈한 보건의료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기대컨대 유엔 북미 관계가 해제가 되고, 그리고 개선이 되고, 북핵 문제가 개선이 되면서 유엔 제재가 해제가 된다면은, 그때는 지금까지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세계은행이나 개발은행, 그리고 다양한 양자 기구들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의 그 확충과 관련된 부분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가 그룹과 후속 세대들이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북한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현재 직접적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현황들과 방안들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남북이 직접적인 보건의료 교류 협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지금까지의 토대를 갖고 전문가들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의 방안은, 첫 번째는 북한의 니드를 고려해야겠죠. 두 번째는 남북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여러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것은 R&D 사업, 그리고 경역과 보건의료 ODA를 연계하는 사업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남북이 공동으로 국가질병관리,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질병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부분으로는 이 남북이 한반도가 결국 그 질병과 관련된 부분과 감염병 관리 관련된 측면에서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뿐만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도 역시 문제가 됩니다. 돼지열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식량 안보와 중요한 감염병 관리 체계, 동물 감염병 관리 체계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남북 한반도가 같이 공동할 수 있는 국가 질병관리 체계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이에 대한 시작 시점은 협력 방역부터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해서 안보와 인권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평화 협력을 위한 핵심 축은 주로 협력 방역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체계적인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연물 신약과 관련된 연구들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고려의학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다양한 임상연구, 탐색적 임상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북한의 의학 논문입니다. 이게 초록과 비슷한데 제목을 보면은 2011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너삼 누릅 황금 복합제제의 일종의 항암제 탐색 연구겠죠. 이 연구가 나온 다음에 2016년도 보도자료를 보면은 두릅 황금풀 활용한 항암제 개발했다라는 연구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된 국제사회 표준에 맞는 검증이 추후에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북한에서는 다양한 천연물 신약과 관련된 탐색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공동협력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건의료 ODA와 관련된 측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 유니세프나 WHO나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에 재원을 지원하게 되면은 국제기구들은 국제조달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입찰을 통해 물품을 조달을 받아서 북한에 전달하는 형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북한 내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데에서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상태를 겪으면서 이 필수 의약품이나 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이 된다는 공감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산을 어디서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을 토대로 한 부분의 경협 모델과
또 ODA와 관련된 조달과 전달을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해서 현재 대한적십자 회장이신 신희영 회장님께서 남북 생명보건단지에 관련된 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남북의 접경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연구와 임상과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안입니다. 이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R&D와 임상과 산업이 함께 연결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남북의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 국가 간의 접경 지역에서 국가 간의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해외의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들은 스웨덴과 덴마크의 메디콘밸리 모델입니다. 이 스웨덴과 덴마크의 메디콘밸리 모델을 살펴보면은 스웨덴, 덴마크는 다 바이킹의 후손입니다. 민족의 뿌리가 같죠. 근데 민족의 뿌리가 같은 나라가 국경을 인접해 있을 때는 상당히 영토 분쟁 때문에 적대 관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도 상당히 적대 관계였는데 1980년대에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제 위기가 오면서 스웨덴의 고실업 문제와 덴마크의 고임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두 나라 간의 해상 연결 다리를 구축을 하고 이 인근 접경 지역에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에 한 30년이 지나 현재 시점에서는 이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는 양쪽 지역에 11개 대학병원과 12개의 대학이 상주를 하고 200여 개의 생명공학회사와 제약회사, 600여 개의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스타트업이 형성이 되는 세계 3위권, 유럽에서는 거의 1위권에 해당하는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가 구축이 됩니다. 여기는 상호 시너지를 구현하는 모델입니다. 상호 시너지를 구현하는 모델. 이런 부분들이 남북의 인근 접경 지역에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진들이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린 남북 생명보건단지의 프레임을 잠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상부터 살펴보면은 임상은 사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종합병원, 그리고 동물과 관련된 인수공통감염병과 또 농장동물과 관련된 부분의 질환을 케어하는 동물병원, 그리고 식물병원까지 아우르는 인간, 동물, 식물을 아우르는 원헬스에 대한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고, R&D와 관련된 측면으로선 기초의생명과학과 관련된 것과 또 북한의 강점인 천연물 신약 연구센터, 그리고 신규 감염병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연구센터, 그리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생명 연구센터 등이 함께 R&D 측면에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R&D에서 연결돼서 개발된 부분들이 임상을 거쳐서 산업으로도 이어지도록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는 제약산업을 위한 백신 공장이나 치료제, 천연물 신약들이 생산될 수 있는 GMP 시설이 구축이 되고, 의료기기와 관련된 부분은 적정 기술을 고려한 다양한 의료기기나 이동진료병원 또는 디지털 스퀘어와 소프트웨어 AI 산업 관련된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스마트팜이나 또는 식물농장 관련된 부분의 농생명단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서 수직적인 인간, 동물, 식물에 대한 관점과 R&D 그리고 원헬스 임상, 산업과 관련된 수평적 관점을 함께 아우르는 한반도 남북 생명 보건 단지 또는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R&D에 대한 측면, 임상과 관련된 측면에서 상당히 시너지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산업으로도 다양한 영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델입니다. 남북이 상호 협력해서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남북 생명보건단지의 적절한 장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남북의 인력이 자유왕래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럴 때에도 남측에 해당하는 단지 동그라미가 있고 북측에 해당하는 단지 동그라미가 있고 이 두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가칭 DMZ 평화다리와 같은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상호 통제 가능한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통제 가능하게 하면서 그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교류 협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DMZ 내가 어렵다면은 접경 지역을 활용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공항 같은 데의 모델, 국제공항 모델을 살펴보면은 입출입 시스템이 철저히 통제가 되면서 일단 공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공항 내에서는 서로 간에 교류 협력이 가능하고 그리고 A공항과 B공항을 트램 형태로 연결하면서 1공항, 2공항 연결하듯이 그 안에서는 교류 협력이 가능하지만 그 내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상당히 통제 가능한 자유로운 교류 협력이 가능한 모델을 구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델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형태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유전 자원을 공동으로 탐색해서 이 중에 고기능 물질을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스마트 온실 시스템을 토대로 대규모 재배를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를 토대로 해서 상품 가치가 높은 천연물 신약에 대한 원자재를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고 또는 다양한 식물 공장을 토대로 해서 물질 생산과 소득 창출도 가능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예방접종이나 신약 개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강점인 천연물 신약에 관련된 DB를 공동으로 구축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남북이 함께 연구 개발을 시행을 해서 탐색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천연물 신약과 관련된 부분이나 예방접종을 원헬스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개발된 부분들을 산업종합단지에서 대규모 생산을 하면서 북한 주민이나 남한 주민에게도 직접적으로 공급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ODA도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새로운 교류협력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허들이 있습니다. 특히 UN 제재,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완화됐을 때 시행할 수 있는 부분과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대북 제재가 해결됐을 때 또 대대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단계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은 30년, 40년의 꿈을 바라보면서 스웨덴, 덴마크가 세계 3위권의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로 발돋움했었던 경험을 한반도 내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구현이 된다면은 DMZ가 더 이상 반생명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한반도를 위협하는 감염성 바이러스에 대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차세대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메디칼 사업을 주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간, 동물, 식물, 환경을 아우르는 원헬스 개념을 토대로 해서 다학제 R&D, 임상, 교육, 생산과 연결된 산업 모델까지 함께 공동으로 상생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지원의 형태가 아니라 남북한이 수평 협력 모델을 토대로 해서 한반도의 식량 안보와 건강 안보를 전제로 한 기술 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인 평화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국제 경쟁력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의 한반도 평화 비용을 공동으로 이런 지속 가능한 산업의 모델을 토대로 해서 마련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면서 꿈 같은 얘기지만 이 꿈이 30년, 40년 후에 지금의 10대, 20대가 그 시점을 바라보았을 때는 당연한 우리나라의 현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시행되기를 꿈꾸면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